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과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심각합니다. 가계부채 1,200조. 한 사람당 2,400만 원씩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건데, 야, 이 가계부채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네, 참 다들 많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 그림에서 보시면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쭉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그림 보니까 뭐 네.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네, 근데 네. 이제 특히 이제 2015년에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가계부채는 약 121조 원이 증가를 했고, 121조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전년 대비 약 1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네. 첫 번째로는 이제 2014년 8월 정부가 그 LTV DTI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대출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가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저금리 기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닐까 생각이 대출을 더 듭니다.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 지금 벌써 지난해 사상 최초로 두 번째로 이 121조 원, 한 해 동안만 늘어난 가계부채가 121조거든요. 이게 지금 속도상으로 보면 아까 그림도 살짝 보셨지만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진짜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계부채 총액이 많다고 반드시 위험한 건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이제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는 네. 그럼 정말 가계부채를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그렇죠. 합니다. 가령 우리 부자들이 많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라면 실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소득 분위로 약 상위 40%의 사람이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총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이 100이라면은 부채는 한 18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가계부채는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0대 이상 가구주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계부채 중 50대 이상 가구주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 비율이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대의 경우 32%, 60대도 이제 17%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향후 고령층 위주의 어떤 가계부채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40대, 50대 아주 30%가 넘는 그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거나 이러면 돈을 더 들여야 되는 상황, 또 교육비라든지 또 결혼 정년기에 든 자녀들 결혼시키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빚이 느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60대 같은 경우도 가계비 부담이 큰 걸로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소득이 좀 줄어들어서 네. 그걸 못 갚다 보니까 또 대여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또 한번 비교해봐야겠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가계부채의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실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가계부채가 많습니다. 네. 그 외에도 캐나다나 호주, 스위스 이런 국가들도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로 했을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가계부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지만, 네. 금융위기 이후에는 또 급격히 줄어들었고, 핀란드나 프랑스 같은 국가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또 반면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량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외국에 비해서 뭐 특별히 위험하다, 안 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고령화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가계 소득이나 소득의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조금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외국의 경우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분야별로 따졌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뭐 주택 구매 수요에 좀 부담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외국은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지. 외국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꽤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 아무래도 지금 좀 전 말씀드린 우리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뭐 실례로 이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70% 가까이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LTV DTI 규제 완화나 저금리 기조 때문인 것으로 일부 보입니다. 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많다고 또 반드시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뭐 주택 가격이 앞으로도 좀 꾸준히 상승하고 가계소득도 이제 꾸준히 오른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뭐 이제 혹시 모르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뭐 혹은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좀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제 조금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줄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가계대출 대책 방안을 좀 내놓긴 했거든요. 이 핵심 내용을 우선 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대책의 기본적인 철학은 상환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원칙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즉,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은 조금씩이나마 처음부터 이제 갚아 나가도록 유도하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의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득 증빙 자료를 그렇죠. 이제 제출하기를 요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좀 처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의 가계대출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빚 상환을 조금 미래로 미루지 말고 만약 오늘 돈을 빌렸으면은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그러니까 능력이 유도를 하는 될 게 때 같이 네. 갚아 나가면서 대출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그렇습니다. 게 개인 신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자체는 이렇게 뭐 개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부담되거나 비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 보면 급여는 많지 않은데 원금의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건 물론 이론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그게 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빚을 제2금융권에 또 손을 벌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그 내용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는 건지. 예, 그래서 실제 정부도 이제 예를 들어 은행권 규제만 하게 될 경우 이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될 건데 네. 그래서 정부 정책 방안에서도 이제 보험회사를 포함하여서 제2금융권 여심 심사도 이제 조금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네.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해 주신 네. 거고요. 자, 이제 이 가계대출도 문제지만 사실상 따지면 소규모 자영업자들 대출 문제도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이 안 되지만 살아보겠다고 또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어떤 가계부채 비중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은 조금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은 가구주가 은퇴한 이후 이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대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 사업자금 대출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60대의 경우에도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대출이 주로 이제 중고령층 위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뭐 또 물론 자영업자 대출이 많다고 반드시 문제가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자영업이 생각만큼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실은 우리나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낮고 소득의 안정성도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은퇴자들이 그 정말 은퇴 후 자영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가계부채 문제가 자영업 고령층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어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규모에 맞는 대출 규모 찾아보고 또 이용해야 되는 일단 뭐 선택에 대한 어떤 집중과 선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비자 그러니까 가계 빚을 늘려가는 당사자 쪽에서 먼저 좀 한번 검진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네. 어쨌든 또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채를 늘리지 않도록 일단 버티고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완벽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부분도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건 또 60대입니다. 지금 고령층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고령층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소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네. 하지만 이분들이 그냥 그렇다고 손 놓고 경제생활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연령층은 또 아니거든요. 이미 세상 변화가 많이 그렇게 달라진 건데 이 고령층의 부채 관리 방안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는 외국에 비해서 조금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집니다. 네.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랑은 다르게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우리나라 고령층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은 작고 부채는 많다라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금융 자산도 적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에 꽂아놓은 이제 돈이 생각보다 작다는 뜻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처럼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제 소득이 생각보다 작고 금융 자산도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고령층 위주의 가계부채 문제가 조금 심각할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제 집을 포함하여서 부동산 자산이 이제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보유한 주택 자산을 조금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정부 정책도 발표를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내 주택 자산을 기반으로 빌린 돈도 갚고 그다음에 노후 생활비도 일정 부분 마련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모기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택 자산이라는 것은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속 자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내 노후 생활을 보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빚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조금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가계부채의 종합관리 대책을 통해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부 대책 실효성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은 가계부채라는 게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네. 결국 가계부채는 먼 미래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맞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그 정부 정책에 있어서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점도 한두 가지는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주의 어떤 소득 추이 같은 것을 조금 더 반영하여서 가계부채 대책을 조금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현재 소득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돈을 벌 시간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장기, 그다음에 분할 상환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제 은퇴 이전에 대부분의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경제 규모를 좀 빚을 줄이기 위해서 뭐 참고하거나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마무리 멘트로 한번 좀 가이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실제 정부 정책도 이제 가계부채를 많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제 틀을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금융기관이 그 가계 대출을 시행할 시 이제 대출자의 그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소득까지 감안하여서 대출자가 무리 없이 가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현재 50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주기상 가장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시기일 수 있지만은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약 10여 년 이내에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생애 주기상 어떤 가계 소득 패턴 등을 고려를 하여서 그 조금 가계 대출 규모나 여신 심사 강화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계대출 관련해서 저희가 그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